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 제1장 재무회계 이해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 재무회계 기초 부분입니다. 네, 이 재무회계 기초에서는 저희가 이제 회계에 대한 정의 부분과 목적, 그리고 회계의 기본 가정,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 가정은 회계의 공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수주의 개념이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그리고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에서 보시면 회계의 정의 및 목적이라고 해서 일단 회계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즉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측정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까지 기록하는 거에서 끝나면 우린 이거를 장부 기록이라고 해서 부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회계는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무엇해요?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의 목적을 보시면 회계의 목적은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얘기를 한다면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이제 풀어서 쓴다라면 광범위한 회계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경영 성과, 그리고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계의 목적은 회계의 목적, 네, 간단한 키워드만 얘기하면 정보 제공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네,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 즉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관계자, 다른 말로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무엇을 하는데?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회계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 그리고 회계 책임, 네, 회계 책임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경영진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나 채권자 등을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이해관계자에는 누가 있고, 그리고 이 정보 제공할 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거냐, 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은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정보 제공하겠는데 누구에게? 이해관계자에게.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해관계자, 다른 말로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누구에게? 이와 같은 분들을 우리는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정부기관, 그리고 종업원, 일반 대중들이 있는데 경영자라 함은 네, 왜 우리 기업의 회계 정보가 필요하냐? 앞으로 미래의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라는 이런 경영 방침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투자자. 투자자는 투자의 수익성과 투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정보가 필요하겠죠. 과연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득을 가져다 줄 것이냐, 아니면 실이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투자된 금액을 다 회수할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네, 원금과 이자의 지급 능력을 평가합니다. 채권자라 하면 뭐죠?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우리는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기업의 돈을 빌려준 이도 채권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빌려줬으니 원금 회수할 수 있는지, 이자는 제때제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겠죠. 네, 그 다음에 거래처.
네, 거래처는 물품 대금의 지급 능력을 평가할 겁니다. 물품 대금의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거의 신용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출할 때, 매입할 때 신용거래, 즉 외상 매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외상 매입, 외상 매출을. 그랬을 때 매출처 입장에서는 내가 거래처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신용거래했어요. 즉 외상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외상대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신용거래를 하기보다는 어때요? 현금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네, 현금 입금되지 않으면 저희 물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기관. 네, 정부기관은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네, 정부기관은 뭐예요? 우리가 기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업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받으면 될까라는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이 기업의 자료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과 일반 대중. 종업원은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 능력을 평가할 겁니다. 네, 내가 퇴사를 했을 때 우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급여도 한두 달 좀 밀리기도 하고요. 퇴직금 받기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때요? 이직도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중도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네, 이 일반 대중은 기업의 성장 추세라든가 최근 동향들을 파악하고 이 일반 대중들이 나중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투자자나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1.2 회계의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을 보실 건데 여러분 지금 재무회계의 기초 파트는요. 회계를 처음 하실 때 회계라는 용어 자체도 많이 낯선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회계도 좀 낯선데 그거 외적으로 나오는 용어들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원 공일 재무회계의 기초라는 단어는 나중에 회계를 다 공부하시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끄덕끄덕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내용을 들어보고 가시고 나중에 이 회계 파트가 끝난 다음에 회계 이론이 끝난 다음에 요 장은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1.2 회계의 기본 가정, 전제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계는 ERP 정보관리사는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 기준은 KIFRS라고 해서 한국 칠대 국제기 기준이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저희 자격증 회계는 무엇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어서 회계의 기본 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일정한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것을 기본 가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전제 조건 또는 회계의 기본 공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그 회계의 기본 가정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부터 보시면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얘기. 즉 기업을 사장님과 즉 소유주와 동일시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장님, 소유주와는 별개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단위 관점에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고요.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회계 단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회계 단위라는 용어는 장소적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적 범위. 네,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네, 장소적 범위. 네, 여기 있죠. 장소적 범위.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본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회계 처리하시고 지점에서 발생된 거래는 지점에서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부분, 즉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기업 실체의 가정은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 잠깐 요거 하기 전에요. 요 회계 단위 장소적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전표 관리 부분에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가시면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회계 단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단위를 본점을 선택할 건지 지점을 선택할 건지. 근데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이 본지점 회계를 미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미사용하시면 기본 선택은 본점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실기할 때 요 회계 단위, 우리 이론할 때 회계 단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영속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그래서 기업은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가정을 적용하는 게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내용은 보시면 건물의 내용 연수를 20년 등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이고 자산의 가치를 역사적 원가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게 계속기업의 가정이 될 겁니다. 다음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가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네,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잖아요. 제가 잠깐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은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 재무제표를 그럼 작성해야 되는데 언제 작성할 거냐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보고, 기간별 보고를 가정한다라는 얘기죠. 즉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이 계속될 거라고 봤으니 그중에 일정 기간을 잘라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을 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자. 네, 이것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영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등으로 구분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자라는 얘기고요. 네, 우리 보통 이 부분은 1년은 거의 상법에 의해서 1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임의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설정을 안 하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네, 간주를 하게 될 겁니다. 의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간주라는 표현, 여기서도 간주라는 표현 나왔죠? 네, 간주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간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면 또 간주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 회계 연도라는 거 잠깐 살펴볼까요? 네. 네, 회계 연도. 기업은 설립과 동시에 경영활동이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체에 대한 경영성과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설정한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이것이 한 회계 기간. 그걸 우리는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2022년이면 네, 단기는 2022년이 되는 거고요. 즉 2022년이 단기가 되고 2021년은 전기, 그다음에 2023년은 차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3개월로 구분해서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용어 잠깐 살펴보고 가시면요. 1월 1일이 이 회계 기간의 시작 시점이죠. 그래서 그 기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기초, 12월 31일을 그 기의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기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1월 1일 기초와 12월 30일의 기말은 다른 말로 전기 2월, 그 다음에 차기 2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전기 2월. 2월이 뭐예요?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는 1월 1일은 2022년 1월 1일 시점에서 보면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2022년 1월 1일로 넘어온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전기로부터 2월 되어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1월 1일을 전기 2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12월 31일은 죄송합니다. 12월 31일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단기에서 차기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2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용어적인 부분들 정리가 되셨겠죠? 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1.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생주의가 뭐고 현금주의가 뭐냐라는 부분을 좀 보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발생주의라는 건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즉 현금을 받고 지급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 이외에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로 인식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 반면 현금주의라는 부분은 현금주의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면 네, 수익으로 인식을 하시고 현금이 지출이 되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즉 현금의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 방식이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 방식인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발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주의로 인해서 우리 뒤에 가시면 결산 수정분계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사례를 보시면 2000X1년 1월 1일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 20만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1년치 일시 납을 하는 부분이죠. 지금 예제처럼 2년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년 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랬을 때 X1년, 2000X1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금주의로 한다면 지금 1월 1일 향후 이 부분이죠. 1월 1일 시점에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이때 곧바로 다 뭘 인식해요? 20만 원을 20만 원을 모두 보험료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X1년도에 현금 20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2021년도 보험료는 20만 원 모두가 됩니다. 무엇을 따르면? 현금주의를 따르면. 그러나 발생주의라 한다라면 발생주의는 2000X1년도에 보험 혜택을 위해서 발생한 금액은 10만 원이고 나머지 10만 원 어떻게 돼요? X2년도에 보험 혜택을 위해서 발생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직 회계처리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X1년 1월 1일 날 회계처리를 차변에 우리 아직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공부 안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뒤쪽에 회계 순환 지금 03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회계 순환 과정할 때 거래 8요소 해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이런 얘기들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냥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차변의 보험료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만약에 현금주의라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X1년도의 보험료를 얼마로 인식해요? 20만 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주의라면, 네, 이것이 발생주의라면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X1년 12월 31일 날 기간이 미경과된 걸 확인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보험료 20만 원은 2년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2년 12월 31일까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 회계 기간은 인위적으로 잘라놨었잖아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그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건 회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네, 회사가 이걸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고 했었죠. 네, 우리 그러한 법인을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우리는 시작을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고 4월 1일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을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3월 말 법인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말 법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을 정해 사용하기 때문에 12월 말 법인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회계 법인 같은 경우는 주로 3월 말 법인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법인들은 7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가져가는 6월 말 법인들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대부분이라서 네, 저희도 별말이 없으면 회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X1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보험료 20만 원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회계 기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 그리고 X2년 12월 31일 했을 때, 예, 이만큼의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간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의해서 경영성과를 작성할 때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그럼 X1년도, 2000X1년도의 보험료는 여기서 잘라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X1년도 거, 나머지 10만 원은 X2년도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되세요? 네, 그래서 기간 미경과분, 즉 계산을 하시면 20만 원은 이렇게 계산되죠? 네, 쉽게 월할 계산하겠습니다.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일할 계산을 하시지만 저희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월할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 미경과는 12개월이 아직 미경과됐죠. 그래서 금액 10만 원. 네,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요 10만 원은 12월 31일 날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선급 비용이다.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대변의 보험료를 없애자. 네, 회계 1급을 하시는 경우라면 아마 회계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는데 회계가 처음인데 이 과정 듣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지금은 그냥 들으시고요. 뒤에 가시면 요 앞에 한 내용이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다시 들어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라고 잠깐 발생주의라는 개념과 현금주의라는 개념만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분계가 잘 뭐지?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엇만요?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고 이 단어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보험료
차변에 있었죠. 우리 차변과 대변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변에 보험료 20만 원 있었는데 대변에 보험료 10만 원이 나오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 남아요? 차변의 보험료 10만 원이 남죠? 그래서 이 보험료 10만 원은 X1년도 보험료로 인식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결산을 끝내고 다음 연도 X2년도 넘어갔을 때 요거를 다시 뒤집는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X2년도의 보험료도 1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요 내용이 발생주의라는 회계 부분이었습니다. 됐을까요? 네. 회계처리 차변의 개정 과목 뭐가 오고 대변의 개정 과목 뭐가 오고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개념은 잡히신 거죠? 네. 그러면 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1.4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개념 어때요? 약간 좀 폐쇄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회계상의 특정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있을 때 즉 전부 다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무적 기초를 견고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속성을 우리는 보수주의 관점에 의한 회계 처리다라고 보시는 부분이에요. 재무적 기초를 견고해하는 관점이다라는 얘기는 재무적 기초, 즉 돈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돈은 어때요? 회사에서 빠져나가기보다는 회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부분, 이것이 보수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낮으면 그에 대한 세금은 지금 적게 나가겠죠? 이익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세금이 더 많이 나가니까 회사에서 현금의 유출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둘 이상의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 때 보수주의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최대한 이익을 낮출 수 있는 부분. 이익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용을 높게 잡고 자산을 낮게 잡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을 선택하는 걸 보수주의에 의한 개념에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보수주의 회계 처리 사례를 보시면 비용 발생에 대해서 발생주의 대신 현금주의 채택. 우리 아까 앞에서 뭐 했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하셨죠? 그러면 발생주의는 앞에 예제에서 보시면 발생주의는 X1년도의 보험료를 발생주의는 X1년도 보험료를 얼마로? 10만 원. 네, 이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근데 현금주의는 X1년도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받죠. 여러분,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 그럼 이 이익을 낮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은 많이 잡고 수익은 적게 잡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발생주의 보세요. 발생주의는 X1년도의 비용을 10만 원 잡았지만 현금주의를 적용한다면 X1년도의 보험료는 20만 원. 보험료 더 많이 잡았죠? 예, 보험료 더 많이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보수주의에 의해서 한다면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게 보수주의 관점에는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및 초기 감가상각 방법을 정예법 대신 정률법을 적용한다. 네, 이런 부분들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회계를 다 끝내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 지금 현재 모르지만 이 내용들을 이제 각각의 파트별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도 간단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결산 때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네, 재고자산이 뭔가요? 재고의 의미가 뭐죠? 재고. 예, 저희가 이제 동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걸 제가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재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팔리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고라는 부분은 지금 판매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산 때 이 재고자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가주의는 뭐냐면 저가법은 뭐냐면 장부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일에 시가가 있을 건데 얘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어떤 게 작아요? 장부가죠. 그 다음에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어떤 금액이 더 작아요? 시가가 더 작게 되죠. 그럼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라는 얘기는 시가가 장부가보다 높으면 별다른 회계 처리가 없을 거고 시가가 지금 현재 장부가보다 낮아졌다라면 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차이를 뭘로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하시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실 거다라는 얘기인데 회계 처리는 재고자산 파트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는 비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즉 기초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의 기초금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하신 금액 이만큼이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매 가능액이 되죠. 여기에서 무엇할 거예요?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면 팔렸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럼 그 팔린 거에 대한 금액이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말을 빼는데 지금 결산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가주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 경우가 된다라면 장부가보다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말 금액이 하락하게 되겠죠? 기말 금액이 하락하게 되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는 커지겠죠. 그쵸? 매출원가는 커집니다. 그럼 보세요. 매출액은 같을 테니까 매출액에서 무엇을 뺍니까?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데 지금 매출 원가가 커지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낮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저가주의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도 보수주의 개념의 회계 처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예법 대신 정률법을 적용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형자산 파트에 가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여기 정액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정률법은 초기에 더 많이 상각하고 갈수록 적게 상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액법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률법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비용을 초년대 어떻게 해요? 정예법보다는 정률법이 더 많이 인식하죠. 그래서 초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예법 대신 정률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비용을 많이 인식한다는 얘기는 이익은 낮게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례로 들어온 거고 나머지도 마저 보시면 우발이익은 실현될 때까지 인식하지 않지만 우발 손실은 단계 인식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익은 실현될 때까지 인식하지 않겠다. 즉 수익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수익을 늘리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우발 손실은 바로 단계 인식을 하겠대요. 우발 손실은 비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늘리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또 장기 할부 판매 시 수익 인식을 인도기준법이 아닌 해수기준법으로 적용하겠다. 매출할 때 우리가 무엇을요? 수익을 인식하는데 그 수익을 매출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적용할 때는 얘기는 수익을 지금 인식하지 않고
예, 나중에 인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역시 이익이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사례들이 보수주의 회계 처리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예, 이 정도 보시고 네, 지금은 예, 여전히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보수주의 개념 자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감가상각 방법,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각 파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1.5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함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우리는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된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네, 무엇하도록요? 이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라는 이해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기 이전에 즉, 이 질적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마음가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그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정보 이용자가 이 회계정보를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죠. 제공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아랍어를 모르는데 아랍어로 된 재무제표를 넘겨받았습니다. 제가 회계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잘 갖춰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이해 가능성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주요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간상 질적 특성을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목적 적합성부터 보시면 이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 하부 속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부 속성, 즉 하위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목적 적합성에 있는 세 가지 하위 질적 특성은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이 있습니다. 회계 정보가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예측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서 반기 이익은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데 활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피드백 가치는 그렇게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우리 예측했잖아요. 그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즉, 반기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러면 연간 이익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내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연차 재무제표를 받게 될 거거든요. 즉 반기가 아니라 전체 한 회계 기간에 대한 전체를 받겠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연간 이익으로 예측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 또는 틀렸다라면 왜 틀렸는지 수정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피드백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에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 해의 이익을 예측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년도 이익이 자신의 이익의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 해의 이익 예측치를 어떻게 해요? 하향 수정을 하겠죠. 예, 그렇게 확인, 수정되게 하는 가치를 우리는 피드백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확인 역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측 가치는 예측 역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적시성.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와 적시성. 네, 이 적시성,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적시성은 의사결정 시점에서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회계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면 그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게 되죠. 그럼 목적 적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적시성이라는 건 뭐예요? 필요한 그때 바로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죠. 네, 그래서 A기업이 예를 들면 A기업이 2분기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기 전까지 1분기 손익계산서를 공시하지 않았다라면 이는 적시성을 훼손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시성의 대표적인 그 부분이 반기재무제표, 즉 중간재무제표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분기마다 한다면 분기재무제표가 될 거고요. 즉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가 적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뢰성 부분입니다. 네, 신뢰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을 해라. 즉,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예, 표현의 충실성이 있었고, 검증 가능성은 말 그대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다수가 하더라도 다수가 독립적인 측정자가, 예,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라면, 동일한 측정 방법을 한다라면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어때요?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일한 방법을 썼는데 측정자에 따라서 다르게 결론에 도달한다라면 얘는 검증 가능성. 도대체 누가 측정한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썼을 때 다수가 측정을 했을 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의 세 번째, 중립성입니다. 중립, 편의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성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회계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립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중립성.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네,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줘라. 그리고 검증 가능성, 네,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라면 누가 측정을 해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중립성은 편의적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부분. 네, 비교 가능성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의 추세 분석과 기업 실체 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해서 회계 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요.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기간별 비교라는 건 전기와 단기를, 단기와 차기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네, 계속성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통일성을 강조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더 많이 봐요? 기간별 비교를 더 많이 보겠죠. 네, 통일성을 강조하는 기업 실체 간의 비교는 A기업, B기업, 우리가 동일 업종의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회계 처리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데 A기업, B기업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이 나뉘어진다라면 기업 실체 간의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A기업, B기업 다 그 기업 안에서 무엇은요? 기간별 비교는 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비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다음은
네, 다음은 1.6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라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뜻. 즉 비용과 효익 간의 균형. 네, 우리가 이제 표현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 제공을 하는데, 근데 비용과 효익을 비교해봤더니 너무 이렇게 되더라. 네, 효익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비용을 써야 하더라 라고 한다라면 과연 이 부분의 표현의 충실성 때문에 이걸 다 보여줘야 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게 되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중요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성은 정보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네,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회사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라면 1,000원 단위 또는 100만 원 단위의 1,000원 또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생략할 수 있다. 네, 우리 그 대기업들이 재무제표 공시한 부분을 좀 들어가 보시면 그 보고 통화의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위가 원 단위까지 다 안 나오고요. 단위를 1,000원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 미만은 어떻게 해요? 생략했다라는 얘기죠. 100만 원 미만은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그 정도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사무용 소모성 물품을 구입 시에 소모품 계정. 이 소모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거든요. 소모품 계정이 아닌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입니다. 소모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네,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자산으로 해서 사후 관리하지 않고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질적 특성 뭐 있었어요?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었죠.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지나갔던 부분이니까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하부, 즉 하위 질적 특성에 뭐가 있었고요? 목적 적합성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었고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었습니다. 네, 용어들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익숙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질적 특성 두 가지 뭐 있었어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리고 적시성.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있었습니다.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 적합성 있는 정보를 위해서 신뢰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 목적 적합성이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즉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목적 적합성을 좀 높이려면 공정가치로 지금의 시가로 표현하면 목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죠. 근데 신뢰성을 높이려면 뭘로 가져가야 돼요? 원가법. 무슨 말이지? 네, 우리 어떤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10년 전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예를 들어 뭐 1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는
즉 공정가치는 얘가 10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뢰성을 높이려면 무엇으로? 취득 원가로. 목적 적합성을 높이려면 현재 시가로 표현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즉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자산이 토지가 지금 현재 시가로 반영되면 지금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 정도 있구나, 10억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신뢰성은 과연 저 시가 10억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신뢰성은 약간 좀 흔들리죠. 예, 근데 얘 1억입니다 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한다라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 1억 무엇은 가능해요? 1억에 취득한 자산이구나. 그거는 1억에 취득한 건 이미 지나간 과거. 우리 그래서 이 취득원가를 역사적 원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얘는 1억에 샀다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성은 높일 수 있으나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나머지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인식할 때 목적 적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진행 기준으로 가져가시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성 기준으로, 즉 수익이 확실히 들어왔을 때 인식하는 부분이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서로 상충관계에 놓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머지도 보시면 손익을 인식할 때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주의를,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에 있어서는 목적 적합성. 네, 우리가 적시성 얘기할 때 반기보고서 얘기했잖아요. 반기재무제표. 네, 반기재무제표. 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재무제표. 연차재무제표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 기간을 정해 두셨잖아요. 별말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라고 했으면 연차재무제표는 이 1년간의 회계기간이 끝난 다음에 작성된 보고서가 연차재무제표입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 투자할 때 목적 적합성을 높이려면 지분법으로, 신뢰성을 높이려면 원가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주요 지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1.7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부분입니다. 네,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부분. 우리 재무제표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정 속성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취득원가 얘기하면서 얘는 역사적 원가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나 공정가치이며 부채의 역사적 현금 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취한 금액. 예, 이 부분이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가치라 함은 독립된 당사자 간에 현행 거래에서, 지금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또는 부채가 결제되고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 특유가치. 네, 기업 특유가치는 다른 말로 사용가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가 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당의 기업 실체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우리는 기업 특유가치 또는 사용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 네, 순실현 가능 가치, 순자가 들어가면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미래의 당의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이 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이때에서 뭐예요?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 예, 그러면 그냥 실현 가능 가치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여기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빼야죠. 예,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순수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 부분을 우리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01번 무엇을 봤어요? 재무회계 기초라는 부분을 보셨는데 재무회계 기초라고 하기에는 용어들이 조금 많이 낯설었죠. 그래서 이 파트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재무회계 파트를 다 끝내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술술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